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성격, 어떤 특정한 성격을 띨까요?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끼가 있어. 어딘가 모르게 여지를 주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외로 바람을 피는 특정한 성격은 크게 따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한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어떤 특정한 성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실 텐데,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특정한 성격이라고 하면 밝은 성격을 띠거나 굉장히 외향적일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음흉하거나 뒤로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람을 많이 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람을 피는 사람이 특정하게 어떤 성격을 띈다기보다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확률로 바람을 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은 외향적인 성격을 띈 사람들이 더 많은 확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장소에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날수록 바람을 필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럼 바람을 피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건 또 아니에요. 바람을 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내향적이어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바람을 많이 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회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내가 먼저 애프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외형적인 사람이 바람을 많이 핀다고 얘기했는데, 성격적인 특징이 이제 외형적인 특징을 가졌고,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바람을 많이 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공통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심리검사를 해봤을 때 바람을 많이 피는 분들은 충동 조절, 즉석적으로 뭔가 딱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에고가 강한 분들, 나의 주장이 강하거나 지배적인 성향이 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잘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바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배욕이 강하신 분들,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성취욕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람을 좀 많이 피셨어요. 저희 심리상담소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랬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MBTI 좋아하시는데 I 유형보다는 E 유형 분들이 바람을 피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이 감수성이 약하신 분들보다는 바람을 피우시는 경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풍부하신 분들이 그걸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고, 그런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바람을 주로 피우는 사람들의 느낌은요, 남자 여자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외롭다 라는 느낌에서 많이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랑 같이 있어도 외로워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외로울 때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연인하고 만나시고 아니면 부부, 남편하고 있고 아내하고 있어도 나 왜 저 사람하고 있는데도 외롭지? 라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이제 이 외로움을 느낄 때, 고독하다고 느낄 때, 또는 내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럴 때 바람을 많이 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인정 욕구를 태운다거나, 아니면 내가 환영받는다고 느낀다거나,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 이럴 때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많은 남성분들이 바람을
바람을 피고, 아내분들,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나의 가치가 인정받고, 인정 욕구는 남자 여자 비슷합니다. 남성들이 욕구가 더 클 뿐이고, 내가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해주는 남성에게 끌려요.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많이 외도가 일어나거든요. 뭐라 그럴까, 밖에 나가면 내 존재 가치를 알아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외도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집에서는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밖에 나가면은 예쁘다고 하고 굉장히 괜찮은 여성으로 대우받을 때 외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처럼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외도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거나 고독할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외도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쉽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죠. 남들은 엔조이를 한다, 내가 하는 건 사랑이야 라고 정당화하세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절절한데. 나는 사랑을 하는 거지 불륜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고요. 집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ATM기로 보기 때문에, 또는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집에다가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정도의 자격은 있어.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볼 만 하잖아. 나는 나를 위해 해준 게 없어.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쯤은 잘못하는 게 아니야. 인생 한 번 사는데 이 정도도 못하고 살면 그럼 나는 어떻게?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 이런 마인드를 갖고 불륜을 저지르시는 거죠. 후회하지 않아요. 바람 피우는 중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중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두 사람 관계에서도 관계 속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바람을 피우면서 행복하자고 바람 피는 건데 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할 때 힘들어요. 그때 후회해요. 나한테 데미지가 온 순간에 후회를 하죠. 그전에는 후회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는 이상은 불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 모르죠. 비밀이 지켜진다는 한 불륜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어떤 글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지켜질 거, 나만큼은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을 한단 말이에요.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오셔가지고 내담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진짜 걸릴 줄 몰랐어요. 들킬 줄 몰랐어요.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는 절대 바람피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부모님과 내 아이들과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도 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거죠.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에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하시면은요, 일단 이분들이 상담의 의지가 있다면 이분들의 어릴 적의 어떤 관계 속의 트라우마, 불안, 충동 조절에 대한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을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연히 낮출 수 있고요. 본인이 한 행동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자녀나 지금 관계,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 데미지가 가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끝까지 아이들의 성년이 돼서, 그리고 그 이상도 아이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바람을 재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또 깊이 있게 치료가 되면 완벽히 없앨 수 있어요. 상담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람이라는 중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외향적인 성격, 그리고 뭐 특정하게 어떤 사람만 바람 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향적인 성격이신 분들이 바람을 필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가 많고 내가 플러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만 바람 핀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심리 검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충동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무절제한 분들, 에고가 강하신
높으신 분들, 지배적인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 많고요. 자기의 성인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남성적인 성인지, 여성적인 성인지가 높은 분들이 아무래도 외도를 하실 분들이 하시는 성향이 높고, 이런 심리검사 속에는 이런 기반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올 100%다 이럴 수는 없어요. 확률이 높다는 것 뿐이에요. 이게 상담을 통해서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수치도 낮아지기도 합니다. 본인들의 트라우마나 충동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통해서 낫게 할 수 있고, 반복되는 바람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중독, 관계중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경우는 약물 치료도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부분 함께 동행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바람의 유혹에 흔들리실 때 있죠? 그 유혹에 맞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 이 상담 속에 어떤 상담이 있냐면요, 내 배우자가 혹시 내가 바람의 유혹에 흔들릴까봐 찾아오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기하시죠? 근데 바람을 피기 전에 바람을 막겠다고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인 제가 보기에도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대비하겠다고 오시는 내담자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노력이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런 상담을 오시냐면, 참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근거 있는 걱정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 배우자가 연애 시절에 했던 바람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여성 편력을 가졌던 내 남편, 남성 편력이 있던 내 아내가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염려를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과거에 그런 편력을 갖고, 이성에 대한 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끝에 상담을 오시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가시면서 내가 바람의 유혹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람의 유혹을 언제 느끼셨냐라고 상담을 하면서 여쭤보면, 보통 예전 친구를 만났을 때, 오래된 여사친, 남사친을 만났을 때, 결혼 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헌팅포차, 유흥주점 이런 곳에서 내가 전혀 가보지 못한 낯선 경험 속에서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 노출된 순간과, 아니면 오래 묵은 친근함에서 오는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내 배우자에게 이 감정을 얘기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걸 끊어내야 되는지, 끊어내기 위한 방법은 뭔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바람의 유혹을 느꼈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얘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실제적으로 물어보시고는 하는데, 본인이 잘 끊어냈다면 사실은 얘기하지 않는 쪽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이 유혹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다. 리스 문제도 있고, 배우자에게 내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흔들렸는데 내가 이것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와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조금의 위화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의 유혹을 느낀 다음에 이겨내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나는 적어도 내 가정을 지키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내가 이것만은 깨지 않겠어, 내 삶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은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원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내 아내와의 약속, 이것이 내 삶의 첫 번째의 신념이야, 나의 정조, 관념이 확실하신 분들은 유혹이 와서도 내가 흔들리는 내 심리를 명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걸 지켜내시는 것 같아요. 그 의견을, 자신이 흔들렸던 그 순간에 대해서 날 흔들려고 했던 그 사람한테 명확히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그 행동에 내가 흔들렸는데 네가 더 이상 내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뿐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지 않건 하던 간에 우리가
우리가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안 돼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으시는 분, 이런 분이 더 이상 바람으로 빠져들지 않았어요. 행동만 하지 마, 근데 우린 만나도 돼. 이거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외도를 겪고 있으신 피해 배우자분들이 이제 가해 배우자분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썸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그 배우자분께 그 사람하고 관계를 딱 단절해줘 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가해 배우자분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관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외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되는데, 피해 배우자분들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내가 정말 의처증인가 의부증인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 배우자가 의심하고 있고 그게 싫다면 그 관계를 단절해 주는 것이 바른 행동이고, 유혹을 이겨내는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죠. 웃음도 있고 화내는 것도 있고, 방어 기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방어 기제의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화도 있고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방어 기제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반응 자체가 다 방어 기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위험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좋다 그러는데 그 어색한 걸 풀기 위해 내가 웃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오해하겠죠. 그게 위험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오케이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유혹을 느낄 때 내가 웃음이 나요. 방어 기제긴 한데 웃음이 난다는 거 나도 싫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하겠죠. 근데 그게 좋다는 뜻도 아니에요. 어색해서 웃기도 하지만 이 순간을 어떻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웃기도 하거든요. 그게 꼭 네가 좋아, 네가 나 좋다니까 나도 좋아 이 뜻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그게 사귐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겠죠. 나의 불만에 따른 것으로 바람이 피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문제예요.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바람을 피게 되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결핍에서 비롯된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됐다, 관계 속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 대한 불만족 일 때의 바람은 아무나 하고 펴요. 내가 바라는 사람하고 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하고는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펴요. 그러니까 관계 중독이나 성 중독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과 관계 맺거나 짧게 관계 맺거나 이럴 때 자신한테 문제 있을 때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불륜이라는 것이 드라마 속에서 미화되기도 하고, 너무 불륜이 당연하고 많고 이혼을 너무 부추기는 사회이기도 해요. 이혼하잖아. 이혼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여성, 멋있게 살아가는 남성, 이혼하고 괜찮은 남자를 계속 만나는 여성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혼이 굉장히 뭔가 또 다른 기회를 갖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혼이 또 다른 기회를 갖는 거이기도 해요. 근데 드라마 같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혼을 반대하는 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혼을 반대하고 가정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삶에도 좋고 그 배우자가 정신을 차린다는 전제하에, 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요. 이혼하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드라마 같진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드라마에서 불륜에 대해서 미화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불륜들이 나누는 어떤 성관계는 굉장히 뜨겁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걸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판타지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봐봐, 다 불륜이 그래, 세상은 불륜 천지야, 우리가 하는 것만 있지 않아, 다들 불륜하고 살아, 이런 이미지를 너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바람의 유혹을 제가 하나로 딱 정리해드리면, 남성들의 바람은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그 남성들하고 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정서적인 걸 나누고 싶은 거야. 근데 정서적인 걸 나누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해요. 남성들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걸 나누고 관계를 갖는 거고, 정서적인 걸 나누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도 해요. 이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그것이 무슨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려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가치 있는 건 내가 지켜온 내 가정이고 내 아이들이에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막 그 순간의 감정에 끌려가고 결국은 순간적인 쾌락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람의 유혹은. 그걸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젊어서 취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가 낳은 내 귀한 아이들, 여기를 지키고 가꾸어가고 그런 가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꽂혀 있는 것이 어차피 순간적인 쾌락 그것 이상도 이하가 아니라는 것을 캐치하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바람의 유혹에 맞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힘들어 하시는 아내분들 아니면 남편분들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 배우자분들에게 이 컨텐츠를 공유하시기를 바라서예요. 바람이 아무리 재밌어도 내 가정에서 느끼는 기쁨만큼 행복할 수는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 그 안에서 꽃피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모습과 가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신혼, 이혼 고민하실 때 정확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게 신혼일 때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신청하세요. 보통 신부님들이시죠. 신혼 아내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오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남편의 지갑에서 CD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나하고는 쓰지 않는데 지갑에 CD를 갖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바람을 피우는 걸 발견했다. 성매매를 하는 거를 알게 됐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남편이 신혼인데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서 분노 조절이 심각해서 이혼을 고민한다 라는 얘기 또는 시집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걸 결혼하고 알게 됐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해야 되냐 이런 문의도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바람을 폈다 라는 상담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문의를 주셨죠. 신혼일 때 바람을 폈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 라는 상담을 제가 해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걸렸을 때 남편분들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변명을 하시냐면요. 결혼을 하면 다른 여자를 못 만나니까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을 해본 거야 라는 변명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혼하고 너한테 충실하려고 한번 외도를 해봤는데 또는 성매매를 해본 건데 진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이 말에 이 신혼의 아내들은 속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믿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게 결혼을 했고 결혼이라는 식 자체가 굉장히 성스럽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 사람과 부부가 됐음을 알리고 부모님께 고하고 그거를 공표하는 예식이잖아요. 너무 많은 돈도 들어가고 비용이 소비되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소비가 된 거죠.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결혼 1년 내에 또는 5개월 내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과연 이 사람 말을 믿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이 말을 믿어주면 한 번 실수는 봐주는 거니까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다짐하기도 하고 그 말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상황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깨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문 상담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1년 내에 아이가 없을 때 또는 연애할 때 외도를 했다, 바람을 폈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헤어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다 헤어져야 되냐?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회복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싶다면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실수였는지 아닌지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다면 이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편분의 어릴 적의 결핍과 현재의 기질과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분석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분석을 해보시고도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헤어지셔야
보셔야 돼요. 평생 바람피는 남편을 보고 싶지 않다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갑자기 시댁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묻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시댁에 어마어마한 빚이 있고 그 빚을 내 남편이 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빚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 남편이 그것을 지고 갈 것인가 안 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시댁의 문제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쪽이에요.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분리한 남편이라면 시댁의 문제만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리되지 않은 남편이라면 이 부분도 이혼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가 없다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그럼 어떡하냐? 사랑의 크기가 크냐? 현실의 벽이 크냐? 결혼을 해보시면 아세요. 현실의 벽이 크다라는 것. 그러면 사랑을 부정하냐? 아니요. 저는 사랑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살아감으로 해서 횟수가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은 현실에 부딪힐 거고 그 현실 속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현실적인 얘기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더 배고프고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신혼일 때 이혼해야 되는 배우자, 바람을 폈거나 원가족부터 철저하게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배우자들 위험하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남자만 그러냐?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분들도 반복적인 바람을 필 확률이 높고요. 친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아내 위험합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명확히 그 선을 분리할 수 있는 배우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잦은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격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혼 때 기선을 제압하면 그게 평생 간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이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불행해요. 반드시 기싸움은 있어요. 기싸움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끼리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나의 영역을 차지하려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기싸움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그 역동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이나 루틴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받아들이는 표현이나 감정선이 달라요.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표현으로 인해서 표정으로 인해서 말투, 어투 또는 습관 이런 것들로 다투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 그것이 성격 차이라고 표현되고 다툼이 잦아지죠. 이런 것들로 상담을 많이 오세요.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신혼부부나 연인들이 사실은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아직까지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나쁜 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내 단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 나 코는 좀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단점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됐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서로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내 과거들과 연관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연인이든 부부든 나누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두 분이서 진솔하고 진실되게 나누시던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성격 차이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잦은 갈등의 원인인데 그걸 찾지 못해서 계속 겉으로 맴돌아서 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고 살아가시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결정하는 거죠. 배우자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핵심은 본인이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절대 변화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렇다라고 믿는 쪽이 더 크지 저 사람이 변화하지 않을지 변화할지는 본인이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고가 변화되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요. 핵심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고가 변화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핵심이지, 그 사람의 기질적인 어떤 깊이 있는 기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안 바뀌어 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크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다고 믿는 것은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게 더 깊이 매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의 고집이 더 강한 거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결혼했는데 돈 있다고 했던 남편, 돈 좀 모았다고 했던 아내가 채무가 3천, 5천, 7천, 뭐 1억 5천까지 있었다는 상담을 제가 받아본 경우가 있어요. 뭐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들을 때 그 정도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20, 30대에 결혼하셔갖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3천, 5천, 7천, 1억 5천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파산 수준의 빚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빚의 수준도 있겠지만 서로의 신뢰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빚이 너무 클 때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모을 수 없겠다,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준과 또 내 배우자의 성실함에도 기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대한 중심을 두기보다는 솔직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빚의 크기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벌고 있는 연봉 수준하고도 비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 수준이나. 그래서 그것이 너무 크다 했을 때는 저는 이혼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했잖아요. 사랑보다 배고픈 게 더 훨씬 아프다고. 그런데 우리가 연봉이 굉장히 커요. 연봉 한 5억 벌어요. 1억 정도 빚이 있다는 걸 숨겼어요. 갚을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 연봉이 둘이 합쳐서 5천이에요. 근데 1억 5천이 빚이 있어요. 근데 성실하지 않아요. 3개월이면 맨날 회사를 그만둬요. 그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빚이 없어도 살아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신뢰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이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서 이혼과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일 때 이혼해야 되는 배우자, 첫 번째는 제가 바람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성격 차이는 어떻게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보셔야 된다. 바람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정말 반복될지 안 될지도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채무는 두 사람의 어떤 균형적인 연봉이나 재산 현황, 이런 것들, 성실함의 비율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고민되시는 것들은 상담을 좀 청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컨텐츠를 준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제가 컨텐츠를 찍으면서 드네요. 여러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